살을 애는 듯한 14세기의 겨울. 한 선비의 주머니 속에는 나라의 운명을 바꿀 작은 씨앗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단지 씨앗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었던 문익점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4세기 고려의 겨울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매서운 북풍한설이 몰아칠 때면 변변한 겨울옷 하나 없는 백성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서민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곤 거친 삼배뿐이었습니다.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얇은 옷을 겹쳐 입어도 살을 파고드는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길거리에는 얼어 죽은 시신인 동사자가 질비했습니다. 땔감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체온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시대였습니다. 반면 권문세족들은 두꺼운 비단과 동물의 가죽으로 추위를 피했습니다. 소수의 부유층만이 누리는 따뜻함은 백성들에게는 닿을 수 없는 꿈과 같은 사치였습니다. 이 참혹한 현실을 가슴 아파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강성문 씨 가문에서 태어나 학문을 닦던 문익점은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는 선비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지만 단순히 입신양명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항상 높은 곳이 아닌 춥고 배고픈 백성들이 있는 낮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1363년 문익점은 서장관이라는 직책으로 원나라로 떠나는 사신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의복 역사를 뒤바꿀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시 원나라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공민왕을 폐위시키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고 문익점을 포함한 사신단은 뜻하지 않게 정치적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결국 그는 정치적 문제로 인해 원나라 남쪽 지방인 운남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유배 생활은 그에게 뜻밖의 기적을 만날 수 있는 운명적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곳에서 문익점은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한 풍경을 마주합니다.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들판을 뒤덮고 있는 식물, 바로 목화밭을 처음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하얀 솜을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은 삼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고려의 겨울을 바꿀 수 있다고. 원나라 사람들은 이미 이 목화에서 실을 뽑아 무명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볍고 따뜻한 무명옷 덕분에 그들은 겨울 추위를 어렵지 않게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옷을 입은 원나라 사람들을 보며 문익점은 고국에 있는 헐벗은 백성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추위에 떨며 죽어가던 고려의 아이들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식물의 종자를 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감시 속에서도 그는 농부들에게 접근하여 재배 방법과 씨앗에 대해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흔히 목화씨 반출이 엄격히 금지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외부인에게 씨앗을 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문익점은 목화씨 10알을 손에 넣는 데 성공합니다. 이 작고 까만 씨앗들은 단순한 식물의 종자가 아니라 고려 백성들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혹시 모를 검문을 피하기 위해 붓두껍 안에 씨앗을 숨겼다고 전해집니다. 학자의 상징인 붓이 백성을 구하는 도구로 변하는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귀국길에 오른 문익점의 심장은 붓두껍을 쥔 손만큼이나 떨렸을 것입니다. 국경의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그는 씨앗이 발각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압록강을 건너 고려 땅을 밟았을 때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머니 속 붓두껍에는 여전히 10알의 씨앗이 무사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문익점은 고향인 경상도 산청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이 낯선 씨앗을 고려의 땅에 뿌려 싹을 틔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장인인 정천익에게 목화씨를 보여주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정천익 역시 사위의 뜻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목화 재배에 도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두 사람은 씨앗을 5알씩 나누어 심기로 했습니다. 재배법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이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매일 밭을 들여다보았지만 낯선 땅과 기후 탓인지 싹은 쉽게 트지 않았습니다. 문익점의 마음은 타들어갔고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만 갔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썩어버린 것입니다. 문익점이 심은 씨앗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인 정천익이 심은 씨앗 중 딱 하나가 기적적으로 싹을 틔운 것입니다. 이 여린 새싹이 바로 조선 목화의 시조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 유일한 생존자를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습니다. 혹여 벌레가 먹을까, 짐승이 밟을까 노심초사하며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듯 정성을 쏟았습니다. 지극한 정성 덕분에 목화는 무럭무럭 자라 가을이 되자 하얀 솜꽃을 터뜨렸습니다. 고려 땅에서 처음으로 목화가 성공적으로 개화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단 한 그루의 목화에서 그들은 100여 개의 씨앗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10분의 1의 확률로 살아남은 생명이 100배의 결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문익점의 밭에서 하얀 솜이 열린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기한 식물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고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봄, 문익점과 정천익은 수확한 씨앗을 다시 모두 심었습니다. 이번에는 재배 기술도 어느 정도 익혔기에 목화밭은 훨씬 더 넓고 풍성해졌습니다. 불과 3년 만에 목화는 마을 전체를 뒤덮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씨앗의 번식력은 놀라웠고 문익점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관은 남아 있었습니다. 목화솜은 얻었지만 정작 그것으로 실을 뽑고 천을 짜는 기술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솜을 뭉쳐서 옷에 넣을 수는 있었지만 튼튼한 무명천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마을을 지나던 원나라 출신 승려 홍원이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정천익은 그를 극진히 대접하며 목화에서 씨를 빼고 실을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천익은 승려의 조언을 바탕으로 씨앗라는 기구를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목화솜과 씨앗을 효율적으로 분리해주는 혁신적인 도구였습니다. 이어 실을 뽑는 물레도 개량하여 보급했습니다. 드디어 고려의 기술로 목화솜에서 튼튼하고 긴 실을 뽑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복혁명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처음으로 생산된 무명천을 만져본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친 삼배와 달리 부드럽고 따뜻한 이 천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았습니다. 문익점은 이 엄청난 기술과 씨앗을 독점하여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없이 이웃들에게 씨앗을 무료로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씨앗만 준 것이 아니라 재배법과 실 잡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의 헌신 덕분에 목화는 경상도를 넘어 전라, 충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목화는 고려 전역에서 재배되는 작물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정부 정책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백성들의 삶 속으로 파고든 기적 같은 확산이었습니다. 이제 고려의 겨울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두툼한 솜옷을 입고 눈밭을 뛰어놀았고 어르신들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긴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화는 단순한 의복 재료를 넘어 경제적 가치도 창출했습니다. 무명천은 쌀과 함께 화폐처럼 통용되었고 국가 재정에도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군사들 또한 혜택을 보았습니다. 솜을 누벼 만든 의복은 추위를 막아줄 뿐 아니라 화살이나 칼날을 막는 방어구 역할도 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된 문익점은 하얗게 핀 목화밭을 거닐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작은 용기가 온 세상을 따뜻하게 덮은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을 것입니다. 조선 왕조가 들어선 후에도 그의 공로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태종과 세종은 문익점의 후손들을 우대하고 그를 부민후로 추봉하며 그 업적을 기렸습니다. 훗날 실학자 박지원은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져온 공은 중국의 성인들이 백성을 가르친 공보다 크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백성의 삶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또한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곳곳에 사당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그를 목화할아버지라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지금도 경상남도 산청에는 문익점이 처음 목화를 심었던 시베지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하얀 목화꽃이 피어나 그날의 기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문익점의 붓두껍 속에 담겨 있던 것은 단순한 식물의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려는 뜨거운 열정이자 백성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씨앗 한 톨은 한국 의복문화의 뿌리가 되었고 나아가 현대 대한민국 섬유 산업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입는 옷에도 그의 숨결이 깃들어 있습니다. 문익점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진정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던 그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지금 우리는 따뜻한 패딩과 코트를 입고 겨울을 납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따뜻함이 600년 전 한 선비의 목숨 건 모험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붓두껍에 숨겨온 500년의 온기. 문익점의 목화혁명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역사적인 유산입니다. 이야기를 마치기 전 장인 정천익의 공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문익점이 씨앗을 가져왔다면 정천익은 그 씨앗을 꽃피운 재배 기술의 선구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완벽한 협업이 없었다면 목화 재배는 실패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혁신은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또 다른 사람의 실천이 만날 때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와의 무역이 활발했지만 핵심 기술이나 종자의 유출은 엄격히 통제되었습니다. 문익점의 행동은 일종의 산업 스파이 활동과도 같은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문익점 이후 조선 정부는 목화 재배를 적극 장려했습니다. 세금을 면포로 걷는 제도가 정착되면서 목화는 쌀과 함께 조선 경제를 지탱하는 양대 산맥이 되었습니다. 목화의 보급으로 흰 무명옷을 즐겨 입는 문화가 확산되었고 이는 백의의 민족이라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익점의 가문은 이후 대대로 명문가로 존경받았습니다. 그의 손자 물레는 물레를 개량했다는 전설도 전해지는데 물레라는 이름이 물레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붓두껍 이야기가 후대에 미화된 전설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머니에 넣어왔다는 기록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닌 그의 의지였습니다. 문익점은 목화뿐만 아니라 성리학에도 조예가 깊은 학자였습니다. 이색, 정몽주 등 당대 최고의 석학들과 교류하며 고려 말의 학문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는 고려 말 부패한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신진사대부의 일원이었습니다. 백성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개혁을 추구했던 그들의 정신이 목화 도입의 배경이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목화는 산업혁명을 일으킨 중요한 작물입니다. 서양보다 수백 년 앞서 국가 차원에서 목화를 보급하고 의복혁명을 이룬 것은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문익점의 위민 정신은 오늘날의 리더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실천적 리더십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봄의 파종부터 여름의 꽃, 가을의 수확, 그리고 겨울의 따뜻한 소모까지
목화의 일생은 백성들의 일년과 함께하며 사계절 내내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목화솜 이불을 덮을 때 느껴지는 묵직하고 포근한 느낌은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문익점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단순한 섬유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산청의 목화시베지나 도천서원을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곳에 서면 600년 전 척박한 땅에 희망을 심었던 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화의 꽃말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추위에 떠는 자식들을 위해 따뜻한 옷을 해입히고 싶었던 문익점의 마음이 이 꽃말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는 어떤 씨앗이 있나요? 문익점처럼 세상을 이롭게 할 꿈의 씨앗을 품고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거대한 숲을 이룰 것입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우리는 한 사람의 선한 의지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영웅은 난세에 태어나 백성을 구한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본 영상은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적 사료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역사의 진실에 최대한 접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과학을 꽃피운 천재 기술자 장영실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신분의 한계를 넘어 최고의 발명가가 된 그의 삶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보존하는 일, 여러분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문익점이었다면 목숨을 걸고 씨앗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소통은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는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역사의 가치를 지키는 데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이 추위에 떨지 않는다면 내 목숨은 아깝지 않다. 문익점이 남긴 이 정신을 되새기며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산청의 밤이 깊어갑니다. 눈 덮인 들판 아래 잠들어 있는 목화씨들은 내년 봄 다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계속 흐릅니다. 우리 몸을 감싸는 옷의 온기처럼 선조들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따뜻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사실을 암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정신과 가치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왕부터 노비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누릴 수 있었던 목화의 혜택. 그것은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의 시작이자 진정한 의미의 기술 혁명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보다 소박한 무명옷이 주는 아름다움. 꾸밈 없는 순수함과 실용성을 추구했던 우리 조상들의 미의식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 위험한 밀반입, 실패와 좌절, 그리고 마침내 피워낸 하얀 꽃. 문익점의 드라마틱한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붓두껍에 숨긴 500년의 온기, 문익점 편을 마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채널명 역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